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가입 계층이 좀 되게 제한적이고 중상위 계층만 가입돼 있고 네. 대다수 국민들 중하위 소득 가진 국민들은 사실은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 뭐 생계급여 이런 것밖에 없는 건데 국민연금이 비중이 줄어들면 나머지 생계급여나 기초연금의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의도했던 재정 안정화 효과가 있는 거냐? 보면은 사실은 국민연금이 줄어들면서 다른 그 조세 기반 제도의 부담이 늘어나서 이거는 보험료를 미리 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미래 세대가 그대로 더 많이 부담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최부심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제 오른편에는 국민연금공단의 노조위원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사실 이런 노조위원장을 모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오늘 이렇게 노조위원장을 모신 이유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좀 뭔가 딥다이브 깊은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모셨어. 그래서 뭐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시원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제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 지부 해서 국민연금 노동자의 노동조합 제 위원장으로 있는 오종헌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근데 위원장님 되게 젊어 보이시는 게 네네. 일단 저보다 확실히 어려 보이시고 30대세요? 감사합니다. 제 40대 초반입니다. 83년생이고요. 네. 굉장히 귀중한 자리를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논의를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 연금 개혁도 했는데 근데 연금에 대해서 얘기를 다루다 보면은 결국은 외부 전문가들이 연금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연금의 내부자라고 할 수 있는 연금의 소위 그 직원들은 또 그 직원들을 대표하는 노조는 연금 제도 개혁이나 연금 제도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질문을 드리겠는데 최근에 어쨌든 연금이 모수 개혁이라는 걸 했지 않습니까? 모수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연금에는 여러 가지 숫자들을 조금 바꾸는 그런 형태의 개혁을 했고 아직 구조 개혁은 하지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그 모수 개혁에 대해서 정치권들은 막 그 칭찬을 했고 막 잘했다 막 이렇게 했고 뭐 일반 외부에서는 뭐 그게 잘한 거냐? 막 이런 서로 상반된 의견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이제 연금 내부에서는 모수 개혁을 바라본 입장이 조금 어떠신지 위원장 개인의 입장을 얘기해 주셔도 되고 연금의 전반적인 그런 생각들을 전달해 주셔도 되고요. 모수 개혁을 바라보는 이런 연금 개혁에 대해서 좀 입장을 얘기하신다면요. 이번에 18년 만에 사실은 모수 개혁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조합원들도 물론 이제 생각이 좀 다른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의 그런 생각으로 수렴되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는 근데 이제 저희 다 아무래도 제도에서 다루고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 제도가 국민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제 국민들에게 좀 사랑받는 제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그 내부적인 그런 바람들은 다 있는 거고요. 심지어 뭐 저희 선배 조합원 중에는 사랑받는 국민연금을 만들어 달라. 그 유지를 남기고 막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노동조합 자체는 이제 어떤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민연금 만들자. 이게 뭐 저희들의 어떤 주요한 그런 목표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뭐 국민들에게 좀 더 좋은 제도로 변한 그 부분들은 이번 모수 개혁에 일부 좀 반영된 부분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 이제 지급보장 명문화라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당연히 이제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하는 제도니까 그 지급을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이긴 한데 워낙 불신이 이제 많고 하니까 이거 국가가 이제 지급을 보장합니다. 이렇게 그 선언은 이번에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구체화의 방법은 뭐 추가적으로 더 노력을 해야겠지만 또 이제 신뢰를 높이는 토대가 됐다 이렇게 보고 또 소득 대체율이 아주 소폭이나마 이렇게 오른 거는 40에서 43으로 미세하게 올라간 거. 뭐 올해 기준으로는 이제 41.5에서 43이니까 1.5% 이렇게 미세하게 올라갔지만 이게 그래도 국민들 노후 빈곤 예방에는 어느 정도 기능이 좀 강화된 부분이라 그래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출산 군복무 크레딧이나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이 좀 확대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잘 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아쉬운 부분들은 국회에서 이제 시민 공론화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시민들을 이제 그 인구 집단별로 다 모아가지고 500분. 그 한 달 동안 스터디를 하시고 그렇게 한 결과는 사실은 이제 국민연금인 다른 나라처럼 국가가 좀 국고 투입도 해서 재정적 책임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80% 이상 이제 지지를 받았고 소득 대체율도 보험료 13에 소득 대체율 50%로 이제 국민연금 A값 기준으로 이렇게 50%로 해야 그래도 뭐 OECD 그 소득 기준으로는 평균 수준이 안 되지만 이게 좀 반영이 되지 못해서 좀 이제 노인 빈곤 예방 기능이 좀 더 충실하게 좀 확보되지 못한 거는 저희들은 좀 그것도 아쉽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민연금공단에서는 현재의 소득 대체율이 이번 개혁을 통해서 일부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일부 만족을 하시고, 근데 그 올라간 것보다 오히려 명문화한 거가 좀 의미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소득 대체율이 국민들 500인단 이렇게 모아가지고 막 한 달간 소위 워크숍을 했잖아요. 네네. 그 워크숍을 하면서 나왔던 얘기들 중에서는 미반영된 것도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들은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되게 아깝다 했고, 그때 저희 같은 외부인들은 그 워크숍을 참여하지 않았지만 네네. 워크숍 내용들을 좀 들으셨다고 하면은 아까 뭐 중간에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뭐 대체율을 더 높이자 막 이랬던 내용들이 나왔었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이제 그 국민연금의 선제적 국고 투입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에서 80.2% 정도 찬성이 나왔었습니다. 예. 그럼 그 연금공론화위원회에서는 국고를 투입해가지고 연금을 소위 더 짱짱하게 만드는 거를 어마어마한 비중으로 찬성을 했는데 이번에 그것까지는 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네, 이번에 그게 담겨지진 못했고요. 네. 예. 근데 사실 연금을 저도 국민연금에 관심 가진 거는 2년 전부터였는데 그 연금에 대해서 좋은 책이 작년에 하나 나왔었고, 그 책이 연금을 다루는 양대 세력, 재정 안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연금에 대해서 기금이라든가 이런 재정 투입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고, 역설적으로 재정이 짱짱하게 안정한 것이 한국이 좋다고 생각하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소위 기재부 세력이고, 이 소득 대체를 더 높여야 된다고 하는 소득 보장, 소득 안정론이 있는데, 왜냐면 현재 연금 제도가 갖고 있는 게 실질적인 소득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걸 더 높여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쪽은 그러면은 뭐 더 걷든 기금을 더 넣든 그 소득을 더 짱짱하게 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 여기는 그렇게 하면 그럴 돈은 없어, 오히려 재정이 안정해야지 하면서 한참 다투시다가 그 소위 작년에 김우찬 교수랑 원종현 박사가 주축이 된 그 4.16 연금개혁팀에서 연금에 기금을 1%만 미리미리 집어넣고, 그리고 최근에 이소영 의원도 보면은 연금 소득세, 연금이 네. 나가면서 소득세가 거치니까 그 연금 소득세도 1년에 뭐 1조는 된다, 그러면서 그거를 연금에 선제적으로 기금을 넣자 하면서 최근에 기금을 넣으면서 연금을 더 짱짱하게 하자는 논의는 좀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계시면서 이 밖에서의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을 볼 때 이 중에서 어느 거에 좀 더 마음이 가고 어느 쪽으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좀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저희들은 이제 국민연금이 그래도 국민들한테 뭔가 진짜 안심을 더 드리고 네. 진짜 삶에 도움되는 제도가 되는 거를 항상 바라고 있기 때문에 네. 밖에 나온 여러 이제 주장들이 다 그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예. 특히 이제 지금 뭐 국민연금에 선제적 국고 투입을 해서 그 미래 세대에서 많은 거 국고 투입을 하는 것보다는 네. 지금부터 미리 가래로 막고 호미로 막는 것들이 저희들도 굉장히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사실은 이제 우리 국민연금에 지금 순수하게 지금 재정이 투입되는 그런 부분 이렇게 네. 본다면 국민연금 관리 운영비에 기재부가 이제 100억 이제 투입하는 게 있는데 네. 이제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뭐 통해 가지고 이제 일반 조세로 들어오는 게 사실 이제 이게 너무 수치가 적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지금 국민연금 가입자 20분의 1인 공무원 연금에도 뭐 연 한 10조 이렇게 지금 예상이 돼 있는데 네. 국민연금은 공무원 연금의 가입자의 20배인데 네. 국고 투입되는 거 보면은 10조 대 100억 해갖고 네. 0.01%라 너무 좀 극명한 거 아닌가. 네.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은 이제 시민들을 존엄한 노후를 좀 보장하기 위해서 네. 여러 제도를 구비하고 있고 예를 들어 유럽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25%의 국고가 국민연금 제도에 투입이 됩니다. 예. 근데 저희는 뭐 그렇게까지 또 바라지 않고 5조에서 6조만 지속적으로 들어와도 사실은 네. 이게 인구 구조가 지금 굉장히 뭐 나빠지고는 있지만은 출생률 뭐 4, 5 뭐 이렇게 할 때 태어난 분들 네. 이분들이 영생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네. 기대 그렇죠, 여명이 그렇죠. 지나면 기대 여명이 있죠. 돌아가시고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인구 구조는 뭐 2080년 이후 2100년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좀 안정적인 구조로 변하긴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인구 구조가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그 시기에 그 보릿고개를 어떻게 좀 그런 제도를 잘 조합해서 넘어가느냐. 그래서 그 넘어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가입자들도 이번에 그 국민연금 보험료를 9%에서 13%로 44%포인트나 이제 올리는 결정을 했다면 네. 국가도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처럼 좀 시민들의 노후를 위해서 재정을 투입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원종현 박사님하고 또 인터뷰를 할 때 되게 와닿았던 부분이
어쨌든 연금공단도 연금 소위 최선의 수익률을 위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엔간한 사적연금이랑은 비교도 안 되는 막대한 그런 성과가 잘 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정부한테 일단 받는 건 하나도 없고 그냥 정말 소위 짠 돈 받고 있는 거죠. 국민들은 국민 나름으로 또 그들 안에서 납부하면서 서로 그 소득 재분배도 하고, 우리끼리 결국 우리 쌈짓돈 안에서 바꾸는 거잖아요. 그 시스템 안에서. 그리고 우리도 할 거 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일 고고한 척 하고 있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재정안정을 하고 있는 기재부가 아무것도 해주는 거 없으면서 되게 고고한 척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소위 기재부가 모든 정부를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재정을 결국 다루는 부처는 기재부가 되는 거니까, 기재부가 국민연금공단이 자기네 부처가 아니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너무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안에 계시니까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네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는 국고가 좀 더 투입이 되는 방향으로 연금 개혁이 되는 것을 80%의 그런 워크숍에서도 그런 얘기를 네. 다 국민들이 합의를 했고, 연금공단 내부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예, 우리가 그 연금 수준이 낮은 거는 네. 뭐 소득의 문제도 있지만 네. 가입 기간도 굉장히 짧은 문제가 있기 네. 때문에 그런 국고들이 투입돼서 외국의 다양한 사회 프로그램으로 네. 가입 기간을 확충해주는 크레딧이랄지 보험료 지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작동을 하게 되면 네. 국민들도 좀 더 그 충분한 연금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국민연금의 재정에만 완전히 포커스돼서 이제 네. 국민연금을 낸 만큼만 받고 재정 안정화하는 게 좋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실제 그 우리의 세계는 국민연금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 노후소득이란 거는 이제 전체적인 틀로 봐야 되고요. 예.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만약에 국민연금을 그 재정 안정화를 해서 예를 들어 연금 막 자동 삭감 장치 뭐 이런 걸 해갖고 연금을 네. 뭐 더 줄이고 하면 노후 빈곤선이라는 건 다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리고 노후에 사람들이 한 달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소득들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뭐 130만 원, 15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을 텐데, 그러면 그 금액들을 채워줘야 돼요. 네. 못해도 뭐 한 7, 80, 100만 원이라도 채워줘야 사실은 사람이 한 달을 살 건데, 네. 국민연금이 채우는 그 비중이 적게 되면 네. 다른 제도로 이걸 채워야 되는데, 네. 우리 2022년 연금 통계 이런 보시면 아시겠지만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가입 계층이 좀 되게 제한적이고 중상위 계층만 가입돼 있고, 네. 대다수 국민들 중하위 소득 가진 국민들은 사실은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 뭐 생계급여 이런 것밖에 없는 건데, 예. 국민연금이 비중이 줄어들면 나머지 생계급여나 기초연금의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의도했던 재정 안정화 효과가 있는 거냐 보면은 사실은 국민연금이 줄어들면서 다른 그 조세 기반 제도의 부담이 늘어나서, 네. 이거는 보험료를 미리 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미래 세대가 그대로 더 많이 부담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풍선 효과로 우리가 지금도 기초연금이라는 제도가 사실 적지 않은 규모로 국민연금이 뭐 30조, 35조 뭐 이렇게 지급하면 기초연금만 24조 뭐 이렇게 네. 지급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 안에서 본다면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 노후 빈곤 예방하는 기능을 충분하게 확보하게 해야 사실은 나머지 조세 기반 급여를 투입했을 때 우리가 탈빈곤을 꿈꾸거나 그래도 인간다운 삶을 꿈꿀 수 있고, 그게 오히려 미래 세대한테 부담이 좀 적게 되는 그런 건데,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재정 계산을 하니까 네. 그 재정 계산에만 몰두 봐가지고 국민연금만 때려잡으면 되겠다 이렇게 보지만, 네. 그렇게 되면 다시 풍선 효과 때문에 과연 그들이 의도한 재정 안정 효과가 있을까, 그런 것도 의문이긴 합니다. 아니 저는 진짜 완전 100%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결국은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을 통해 가지고 최저소득선을 보장해 주면은 다른 위험이 좀 없어지지만은, 그게 없어지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사실상 살 수가 없는 건데, 그럼 지금 이미 우리나라 문제가 막 노인빈곤도 엄청나게 문제고 막 이런 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던 그 선배 조합원의 그런 이제 유고 같은 메시지는 그런 거네요. 이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연금을 만들라는 거는 결국은 그냥 국민연금 비중이 높아지면 되는 건데, 그 간단한 걸 왜 안 할까? 결국 이게 부담이 덜 되는 방향으로 가는 건데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듭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노조 차원에서 뭐 그런 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뭐 돕거나 그런 활동도 하십니까?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뭐 심적으로도 많이 응원하고 있고, 사실 또 그래서 그 주장들을 해주시는 우리 최상욱 대표님 너무 뵙고 싶었고. 아 그렇군요. 역시 국민연금이 살아가는 최부심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제 등 뒤에는 7,400명의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있어. 구독과 좋아요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근데 어쨌든 제도적으로 최근에 전체적으로 개선되는 방향은 그래도 옛날보다는 나아지고 있는 것 같죠? 네,
그 옛날보다는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마음이 썩 마음에 드는 표정은 아니시네요. 사실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제 출산 크레딧만 놓고 봐도 여성들이 경력 단절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렇죠, 출산이죠. 그 유럽은 보통 한 3, 4년 정도는 주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한 아이가 뭐 어떤 교육기관, 유치원은 가야 돼요. 교육기관에 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한 그 정도 기간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뭐 1년 만에 이렇게 하는 게 좀 기간도 짧고 사실은.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저는 이번에 그 개혁안 얘기했을 때 뭐 군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 소위 말하는 그 연금 크레딧이라는 게 연금 대납 제도인가요? 그러니까 연금 납부를 인정해주는 그렇죠. 제도이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부여하는 제도고요. 그러면 그 부여하는 제도들을 되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네. 이번 발표를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반영해서 한 것 같은데, 요거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러니까 아까 해외도 좀 얘기하셨는데, 네네. 그런 사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크레딧이라는 것들이 그 해외 그런 그 제도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뭐 이따가 제가 화면에 한번 뭐 띄워드릴 텐데, 예를 들면 뭐 양육 크레딧이랄지 뭐 질병 크레딧도 있고 장애 크레딧도 있고 뭐 실업 크레딧도 있고 뭐 다양하게, 그리고 기간들을 상당히 많이 부여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좀 그런 식으로 좀 부여를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우리도 실업 크레딧이라는 제도는 있는데, 실업 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애 12개월인데 우리는 보험료를 내도록 돼 있어요. 생애 실업 크레딧인데도. 실업 크레딧인데 우리는 보험료를 내야 돼요? 네, 본인 부담금을 내야 되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업 상태인데 부담금을 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사실은 OECD에서 흔하지 않은 케이스고, 이건 진짜 고쳐야 되겠네요, 이런 거는. 뭐 외국은 사실은 실업 상태면은 그런 가입 기간을 좀 부여하고 있고, 또 이제 외국하고 우리의 좀 다른 점은, 이제 외국은 이제 그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그 시점에 이제 보험료를 바로바로 이제 넣어주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는 연금을 받을 때 신청하면 그때 넣어주겠다라고 되어 있어서, 크레딧조차도 후불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정부가 내라. 우리는 이제 생색을 내겠다. 그럼 크레딧 지금 만들고 나서 5만 생색 다 넣은 다음에 나중에 내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 뭐 느낌은 갑자기 뭐 양아치 같은 느낌이 갑자기 드는데, 그러면 이게 작동을 하는 겁니까? 작동은 합니다. 이제 2007년 연금 개혁 때 최초에 이제 그 출산 크레딧 이런 것들이 들어왔는데, 지금 연금 신청하시는 분 중에는 이제 출산 크레딧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때 도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써가지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군요. 아니, 그렇다면은 저의 경우에도, 이건 갑자기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저희도 애가 둘이나 있는데, 그 기간에 만약에 직장 가입자나 이런 게 아니었다면은 그 나중에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까? 나중에 신청하면은 출산 크레딧이 아이 한 명당 12개월이기 때문에 뭐 두 분이면 이제 24개월을 가입 기간에 이제 더 추가해서 연금이 산정이 되는 거죠. 국민연금 제도 좋아졌네. 근데 그 12개월조차도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긴데, 우리나라는 12개월도 되게 짧은 거고 그런 거군요. 그러면 저희 사실 청약제도, 저희 부동산 쪽이니까 부동산 청약도 특공이 되게 많아요. 그 다자녀 특공, 노인 부양 특공, 생애 최초 특공, 과거 뭐 이런 게 되게 많았고, 과거 정부에서 군 가산점 뭐 할까 말까 특공에 막 이런 얘기도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크레딧도 이런 방향으로 확대를 시키면은 굉장한 복지 정책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다양한 사회 프로그램으로 유럽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때 유럽은 이제 평균 가입 기간 35.7년이 되는 건데, 우리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평균 가입 기간이 20년 초반대로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연금 제도 얘기한 김에 김우찬 교수나 원종현 박사 통해가지고 4.16 연금 개혁하면서 연금 제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연금 부분에 있어서 그런 얘기들이 좀 있잖아요. 항상 이런 공적연금을 바라보는 쪽에서는 공적연금이 무용하다는 요즘 세대들의 생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금 넣어야 되냐? 막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고, 그러니까 직장 가입자라면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들어가야지만은 직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연금 납부를 되게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그러면 사적연금은 되게 짱짱하냐 하면 또 되게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저희 이제 70년대 X세대지만 X세대는 아니니까 그 세대가 바라봤을 때 요즘 젊은 사람들의 생각에 되게 개인적으로 공감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또 제도도 바라보고 있으니까 합리적인 말씀 하실 것 같은데, 공적연금에 대한 불신이 되게 쌓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워낙 우리 그동안의 국민연금 개혁에 접근하는 방식이 이거 못 받으니까 개혁해야 된다 이런 식 국민들한테 반협박하는 방식으로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뭐 국민들에게 신뢰를 많이 잃어버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 2022년 1월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지금 이제 한경협으로 바뀌었지만 예전에 이제 정경련 산하에 이제 한경연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보도 자료를 냈었어요. 90년생 연금 한 푼도 못 받아 뭐 이런 보도 자료를 냈었고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사적연금 가입 증가율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니까 20대 사적연금 가입 증가율 70% 폭증하고 뭐 그런 이제 뭐 영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제도별 통계로 보면은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낮을수록 사적연금의 커버리지가 좀 넓어지는 그런 그 유의미한 통계들은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개별 기업에서는 그게 유연 경영의 전략이거나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근데 사실 이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는 국가가 노후 빈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그 만들어진 제도고 사실은 이 제도가 잘 활용되어야 개인적으로도 노후 빈곤을 예방할 수 있을 뿐더러 국민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권리이자 사실은 이게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미래 세대 부담이 그만큼 또 줄어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노후소득은 있는 거고 국민연금이 갖춰지지 않으면 뭐 다른 제도로 어쨌든 채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충실한 이제 가입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권리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의무이기도 한 건데 그런 측면에서 특히 이제 국민연금은 소득이나 물가 가치를 반영해주는 그러니까 화폐의 시간 가치를 반영해주는 어떻게 보면 국가가 그런 역할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좀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아니 사실 공적연금, 사적연금이 뭐 너무 적대시할 필요도 없고 서로 상보적인 관계인데 근데 그 상보적인 선을 넘었을 때 좀 문제가 되는 건데 일부 소위 사적연금 지지 쪽에서는 공적연금이 되게 무용하다 하시고 아까 방금 한경연에서 그렇게 낸 거는 되게 의도가 있다는 것처럼 읽히긴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거기는 퇴직연금이든 개인 연금저축이든 연금펀드든 그런 거를 운용하는 쪽을 회원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리한 형태의 보도자를 낼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게 정말 어마어마한 진리인 것처럼 와해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 채널에서도 98년생 젊은 PD를 뽑았더니 국민연금은 난 모르겠고 우리 받을 수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이고 그래서 저는 근데 이번에 너 받을 수 있다고 명문화했어. 약간 하긴 했는데 이제 이 친구한테 얼마 주겠다는 건지 이제 나중에 뚜껑 열어봐야 되고 그래서 이 친구도 그러면 뭐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난 그래서 개인연금 가입했다 그래서 30몇 년 후에 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 30몇 년 후에 받는 연금을 너 얼마 넣고 있는데 자기소득에 저희 국민연금이 지금은 9%인데 점진적으로 13% 내는 거지만은 이 친구는 더 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사실상 연금으로 엄청나게 돈을 더 내고 있다는 거는 다른 생활비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질 수 있다는 건데 그런 걸 양해하면서도 개인연금을 과잉으로 저축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니까요. 아니,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뭐 입장을 밝혀라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된 생각 맥락에는 확실히 친사적연금 세력의 너무 적대적인가? 친사적연금 세력의 적극적인 공적연금 해체 의도가 있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 연금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사실은 생존이 급급했던 부분도 있고 또 민간의 그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뭐 정부 부처에서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이제 처음에 그 10인 이상 사업장 88년도에 했다가 이게 이제 농어민으로 확대되고 이제 지역가입자로 해서 전국민 확대되는데 국민연금이 확대되기 전에 항상 먼저 시행됐던 것은 개인연금 제도가 먼저 시행되고 뭐 예를 들면 국민연금 전국민 확대 전에 개인연금이 먼저 도입되고 국민연금이 이제 개혁되기 전에 퇴직연금이 먼저 도입되고 뭐 하여튼 뭐 사적연금 제도를 또 제도적으로 또 우선시했던 그런 것들 역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노무현 정부 때 국민연금 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언저리로 퇴직연금 개혁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회사 생활하다가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연금 제도로 바뀌었다고 하면서 그 퇴직연금 제도 안에는 DB와 DC가 있다 그러니까 왜 갑자기 영어를 쓰냐 이러면서 저희 직장 가입자들이 막 웅성웅성 했었거든요. 그래서 복잡하다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냥 DB가 편해 이러면서 막 DB로 회사를 10수년 다녔다니까요. 회사 나중에 옮기면서 DB가 이런 거였어 이러면서 막 충격을 받았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연금은 우리나라만 이렇게 뭐 재정 안정 노후소득 보장 뭐 이렇게 충돌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사실은 오래된 역사의 반복이고 원래 이제 그 국제적으로 연금 논쟁이 있었습니다. 1994년에 이제 세계은행이 어버팅 올드에이지 크라이시스라 그래갖고 그 보고서를 하나 내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이론이 이제 다층 체계였고 다층 체계. 그 다층 체계 핵심은 국가의 이제 그
확정급여형 그 부가방식 연금을 DC형으로 이제 민영화를 하고 국가는 이제 그 조세 기반의 최저소득 보장 이런 부분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민영화를 해서 다층 체계를 구축하는 게 뭐 이제 유익하다 뭐 이런 방식의 이제 그 다층 체계론이었고 그런 것들이 수많은 논쟁을 거치면서 지금 현재 이제 다층 체계지만 그래도 이제 국가의 공적연금이 어떤 주된 역할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정리들은 되어 있는데. 퇴직연금, 기초연금이 있으니까 국민연금을 좀 줄여도 된다 이런 이제 그 논리의 그 근저에는 이제 그런 그 출발점이 사실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역사성 속에서 퇴직연금을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먼저 도입하고 이 퇴직연금이 있으니 국민연금 좀 줄여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007년에 이제 소득 대체율을 60에서 40으로 한 3분의 1 정도 낮추는 그런 개혁이 이뤘던 맥락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런 맥락적인 부분은 되게 이해를 하지만은 지금 사실 퇴직연금이 잘 안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민연금만 낮춰진 듯한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역설적으로는 지금 말 그대로 뭐 이거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결정하지는 않고 다른 외부에서 하겠지만 퇴직연금 같은 것들이 국민연금으로 가가지고 운영 수익률을 더 추구하게 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어쨌든 개혁들이 있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개인들 중에서 퇴직연금을 DC를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나 뭐 개인연금 제도에서 IRP를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연금에 대해서 각자 도생을 하고 있는데 기초연금 성격의 공적연금이 받쳐주면 편하잖아요. 근데 그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점점 더 편해지는 건데 이건 점점 낮춘다고 하니까 운용하는 쪽에서도 더더욱더 위험 자산을 추구해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면서 개인들이 요즘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시간을 통해 가지고 더 디테일하게 다뤄볼 건데요. 지금 노조위원장이 되시게 된 그런 계기하고 노조위원장 되시 그 임기 동안에 뭐 하시고 싶은 일이나 아니면 중점을 갖고 추구하는 일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노동조합의 어떤 그 모토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민연금, 존중받는 연금 노동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더 도움되는 제도를 만들어야 그래야 이제 연금 노동자도 존중을 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국민연금 노조위원장으로서 뭐 꼭 하고 싶은 게 있다. 뭐 그렇게 한다면 저는 그 두 가지를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국민연금의 국고가 좀 다른 나라처럼 또 투입되는 그 제도 변화를 좀 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뭐 신문 기사에도 보면은 CPPIB가 맹그로브라는 우리나라 부동산 스타트업 같은 곳과 뭔가 이제 협업을 해서 임대주택 사업자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그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짓는 건데 CPPIB가 돈을 거의 90% 이상을 다 대고 한국에서는 운용업체만 두는 거거든요. 결국 이거는 캐나다 연기금이 우리나라 주택시장에 들어와가지고 주택 임대사업으로 대체 투자도 하고 여기서 캐시플로우도 어느 정도 자기네가 요구하는 요구 수익률 달성이 된다고 생각해서 들어왔다고 생각되는 건데 저도 이제 그 이런 부분들을 국민연금이 이제 청년에게 뭔가 희망을 주고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이런 역할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도산 안창호 선생님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낭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수도권이나 이런 데에는 이제 주거 문제가 또 심각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투자 중에 일부가 캐나다도 들어와서 하는데 우리 국민연금이 자기 본토에서 자기 땅에서 이거를 못할 이유가 있는가? 저 진짜 완전 공감하는데 어떤 생각이냐면은 캐나다 연기금은 어쨌든 그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이런 연기금이고 캐나다도 90년대 말까지는 거의 망하기 직전이었잖아요. 그거를 국가적 연금 개혁을 통해 가지고 개선됐는데 한국의 임대주택 사업까지 온다고 하는 걸 보니까 제가 진짜 캐나다 연기금 운용하는 애들은 진짜 전 세계 시장에 대한 그 이해도가 되게 높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런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은 한국도 하려면 되게 할 수가 있거든요. 연금에서 공적 연금이 투입되는 그런 주택 사업에 대해서만 상대적으로 높은 용적률을 보강을 해주면서 공적 주택 사업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도 개선 약간만 하면 되게 될 것 같은데 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소유한 그런 그 토지들이나 이런 시설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국민연금 예전 사업 본부로 활용했던 잠실 사옥이 있는데 그곳이 이제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른 곳들은 다 높은 빌딩인데 거기만 굉장히 낮은 빌딩으로 이제 그 직장인들의 어떤 커피를 마시는 더 쉼터로 이제 좀 뭐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복합 개발하면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청년의 뭐 주거 문제를 뭐 예를 들면 사회주택이나 이런 방식으로 좀 더 뭐 저렴한 방식으로 또 해결할 수도 있는 것들 찾을 수도 있고, 네. 뭐 노인 복지주택이나 이런 부분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뭐 이런 기대하는 그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을 충족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을 수 있고, 또 대체 투자나 이런 그런 영역이 아니라 네. 국민연금 조항 내에서도 복지 투자를 할 수 있는 또 조항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규 여유 자금의 1%를 할 수 있는데 네. 그 금액이 이제 한 뭐 6천억 가량 되는데 네. 그런 시도를 한번 하면 좋겠는데 네. 잘 안 되는 것은 국민연금공단이 다른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과 마찬가지로 굉장한 그 통제와 억압 속에 사실은 있는 거고, 그런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그런 결정들을 아예 그냥 원천적으로 좀 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네. 때문에 그런 뭐 한계 좀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국민연금이 뭐 어떤 뭐 연금청이 되든 독자적인 그런 자율성을 가져서 진짜 국민 삶에 도움되는 그런 의사결정들을 하는 그런 토대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멀지 않은 게 원래 박근혜 정부 때부터 그 공공이 갖고 있는 거 중에 용적률을 바꿔주면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했었고요. 그때 KT 이제 한국전력공사의 구 전화국 부지들이 지금 다 없어졌거든요. 지금은 이제 구 전화국에서 다 데이터 통신 시대로 달라지면서 그 기존 시설들이 없어졌는데, 과거에 전화국 부지들이 목이 다 좋은 데 있어가지고 저는 영등포구 살았었는데 영등포구에 있는 KT 전화국이 현재 그 KT가 설립한 자회사인 KT 에스테이트를 통해 가지고 서울에는 지금 한 4개소 정도가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영등포에도 한 몇백 가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건설할 때부터 봤는데, 임대인이 기업이다 보니까 개인끼리 임대차 계약을 쓰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진짜 KT 통신 가입하듯이 신청도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땅땅 신청하고, 신청부터 이게 되게 편해요. 저희 회사의 당시 직원들도 거기서 결혼한 전에는 많이 거주를 했거든요. 직장도 위치 가깝고 역 가깝고 일단 기본적으로 금액이 싸는데 그걸 할 수 있도록 특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을 했기 때문에 수익성도 맞출 수가 있었는데 레버리지 사업이 되게 잘 됐거든요. 아까 그 국민연금 송파도 보면은 옆에 엄청나게 높은 빌딩들인데 혼자 쪼그라져 있는 네. 그런 건데, 그런데도 특례 용적률을 부여해가지고 하면 거기도 몇백 세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찾아보면 아마 이런 데가 되게 많을 건데,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그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이 적극적일 수가 없는 게 어쨌든 관료조직이고 관료사이니까 이런 걸 막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거는 국가에서 그냥 하라고 하면은 정치인이 바뀌면 할 수도 있는 건데, 사실 이제 국민연금은 이제 기재부나 또는 복지부 의 통제를 굉장히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름만 국민연금공단 이렇게 걸어 놓을 뿐이지 거의 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그런 주체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거버넌스나 이런 부분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이런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관료 조직에서 다 이제 그 카트를 당하고, 왜냐하면 공무원분들은 뭐 2, 3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자기가 일하는 동안에 뭔가 문제가 안 생기길 바라는 복잡하게 뭐 피곤하게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또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연금청이 될지 뭐 어떤 식으로 될지 좀 그 기관이 좀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받아서 캐나다 CPP-IB처럼 뭔가 좀 진취적으로 이런 할 수 있는 토대들이 만들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그 인터뷰는 이제 여러 번 할 생각인데요. 연금제도 개혁뿐만 아니라 연금에 대한 그런 팩트 체크도 하고, 그리고 또 연금은 뭐 내 곁에 국민연금 어플도 있고 직접 이제 이거를 운용하고 뭐 바꿔질 예정이기 때문에 실생활에 도움되는 그런 연금 정보를 이제 오정원 위원장님이랑 앞으로 계속해서 공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인터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연금 팩트 체크, 요즘 연금 막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짚어보고, 그 다음에 연금 실제로 뭐 좀 더 뭐 추납이든 뭐 조기든 연기든 뭐 이런 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터 시작해서 뭐 연금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좀 살펴보는 그런 실질적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